보통은 수백만 원 정도 선에서 합의금이 결정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10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얼마의 합의가 됐을까요? 300만 원의 합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변호사랑에서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랑의 최의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강간, 살인 같은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면한다든가 심지어는 처벌을 아예 받지 않는다라는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그들은 왜 남들과 다르게 처벌을 가볍게 받은 걸까요? 그 사건들의 공통점을 확인을 해보면 바로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형사사건 합의 반드시 봐야 할까요? 내가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반드시 합의를 봐야만 할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형량이 깎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 자체를 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형사사건 피의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합의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형사사건 합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합의를 보았을 때 얻게 되는 장점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대표적인데요. 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라 함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폭행, 명예훼손 등이 있죠. 이런 범죄 같은 경우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이 되지만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서 굳이 이 사건을 재판으로는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의미하는데요. 재판을 받지 않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형사처벌도 받지 않게 되고 전과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인정되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소유예의 중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들이 경미한 강제추행이나 도찰, 상해, 사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형량이 낮아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가 있는 모든 범죄에서 대표적인 감경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게 되면 당연히 형량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으로 강간죄가 있습니다. 강간죄 같은 경우에 죄가 인정이 되면은 보통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대한 범죄에 연루가 되었을수록 더욱이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죠? 모든 사건에서 합의를 봐야만 할까요? 어떤 분들은 어차피 나는 형사처벌 받는 거 상관없고 불구속만 되면 된다. 따라서 나는 합의를 볼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형사처벌은 국가가 내리는 형벌이고 내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나는 형사처벌을 처벌대로 받고 추후에 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배상 책임까지 물어줘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민형사상의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합의를 봐야만 할까요? 그런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합의를 보는 것이 괜찮을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 강간 사건에 있어서 유죄가 선고되면 구속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에 합의를 보고는 싶지만 내가 또 합의를 본다라고 하면 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것으로 보여서 합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 취지가 아니라 도의적인 차원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본다라고 하면 끝까지 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면서 합의의 효과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데요. 다만 이때 중요한 게 이 합의서 문구가 어떻게 작성되는가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를 보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합의를 본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면 합의는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 정도의 합의금을 주고 보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어떻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사건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합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거절하지 않는 한 나라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해주기 때문에 그 국선 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성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 사선 변호인이 있지 않는 한 담당 수사관을 통해서 합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 합의라는 것이 담당 수사관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담당 수사관을 통해서 피해자의 연락처와 동의를 받아서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합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나는 내가 피해자의 인적 정보 혹은 연락처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직접 피해자랑 연락을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면 어쨌든 현재 지금 나는 가해자고 상대방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가해자가 이유 불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접촉하는 행위는 추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피해자와 이전에 알고 지냈던 사이라 하더라도 절대 피해자의 별도 동의 없이 연락하는 것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합의는 언제 봐야 될까요? 사실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합의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는 이 피해자의 감정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피해자의 감정이 누그러졌을 때 그때 진정어린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다만 이 합의는 기소 전이나 늦어도 1심 판결 선고 시 전까지는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을 잘 잡아야겠죠. 특히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면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 조정 절차라는 별도의 합의 단계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이 합의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은 딱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라는 것이 피해자 쪽에서 OK를 하는 금액을 저희가 제시를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성향과 그리고 이 가해자 측 변호인의 협상 능력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강제추행이나 도찰 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나중에 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내가 배상해줘야 될 금액,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음으로써 납부해야 할 벌금액 등을 고려해서 보통은 수백만 원 정도 선에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강간죄 역시도 비슷한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이 되는데요.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고 아무래도 징역형밖에 없다 보니 당연히 일반 강제추행이라든가 도찰 사건에 비해서는 높은 금액으로 합의금이 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수천만 원 정도 선에서 합의금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 합의금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직접 수행했었던 사건에서도 단순 강제추행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에게 여력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수십억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건도 있고요. 반면에 강간죄 같은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는 담당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진행 시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차라리 내가 피해자에게 돈을 더 주고 말지 굳이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더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면 당연히 합의 가능성이 올라가기는 되겠죠.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했을 때 얻게 되는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자, 첫째,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계에서 피해자가 직접 이 가해자와 적절한 합의 금액을 이야기 나눈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이나 기타 제3자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해야만 합의 가능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해집니다. 변호인은 유사 사례와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 적절한 피해 금액, 적절한 합의 금액을 산출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요. 담당 변호인은 전문가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금액적인 면에 있어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앞서 설명드렸었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10억 원을 요구했었던 피해자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건에서 저희는 300만 원의 합의를 봤었습니다.
이처럼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를 진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훨씬 더 합리적이고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로는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서로 말로만 합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보게 되면 보통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합의서가 어떻게 작성되느냐에 따라서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이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형사 합의만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 합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피해자로부터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위약벌 조항이 없다라고 하게 된다면 피해자 측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액을 주고 어렵게 이루어지는 합의인 만큼 그 합의서의 내용도 촘촘하고 완벽하게 작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도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합의가 되는 사건보다는 합의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합의라는 것은 단순히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이 용서는 단순히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죠. 이렇게 어렵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사건의 결과가 좋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합의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인 것은 맞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 사례를 보면 이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서 합의의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한 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이처럼 합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 사건에서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전략적인 합의 절차를 진행을 하시되 만약에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최의준 변호사였습니다.